이제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시장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견해에서는 그런 시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의 무역 적자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즉 이런 자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에 너무 많은 수출 시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이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아세안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서 아세안 시장이 제2의 시장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 아세안 시장마저 우리 수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급격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시장을 찾아서 민관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견해에서는 그런 시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시장이 인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 시장을 민관 합동, 즉 국가적 전략 시장의 하나로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이건 다만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대미국, 대서구, 대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인도를 선정한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인도는 신냉전 시대의 고리국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 국가의 일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협력을 구해야 될 나라가 인도입니다. 즉 인도는 한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 한쪽으로는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의 진출을 막아내는 국가로서 이 양쪽 경제 공동체에 고리를 주고 있는 나라로서 인도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중국이나 러시아와 더불어 대미국 진출을 공히 펼쳐나갈 수 있는 중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전이 더뎠으나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도인들의 자질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리콘밸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약진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도계들이 생각보다는 단결력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이들이 앞으로는 자기들의 조국인 인도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인구를 갖고 있고 신냉전 고리의 고리국가이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도를 우리가 제3의 수출 시장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엔 수출 품목 다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은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이오 헬스 분야나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지금 바이오 헬스 분야나 2차 전지 분야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바이오 헬스는 2.5%,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전지는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유망 품목을 수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거는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휘발유나 디젤로서는 기존의 엔진 자동차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 그 다음에 화물차에서는 수소차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수요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 시장에 신규 진입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현대 기아차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이 분야에서 이제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최강의 무대를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경쟁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밀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수지 관련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 위주로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역에 32년 있으면서 제조업 수출 지원에 매진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서비스 산업 분야에 수출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 문화를 이걸 수출 사업으로 적극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 수출에 머무르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콘텐츠 문화 수출이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리 걸로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때 나이키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산업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시반을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브랜드를 나이키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우리 브랜드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그때 키워냈으면 우리 신발 산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한류 문화 산업이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단순 콘텐츠 수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한국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 수출을 하는 플랫폼이나 스트리밍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비스 수지를 좌우하는 고용 창출 개수가 높은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노인 요양보호산업 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야 됩니다. 즉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우리가 외국에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데 많이 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관광산업이나 마이스산업은 이건 고용 창출 개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가 AI가 발달하고 자율주행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로 로봇이 대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건데 그 일자리를 대체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이 관광산업시장이자 마이스산업시장이자 노인 요양보호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서 오히려 서비스 수지가 계속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의료 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야가 앞으로 향후 한국의 미래 산업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 인재들이 임상에만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나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과학 산업이나 신약 개발 산업이나 의료와 관광된 분야의 산업들이 한국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며 이런 의미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에 있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재정에서 이 마중물 정책을 과감하게 강력하게 조기 시행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같이 힘든 상황에서는 재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쓸 예정인 재정 자금을 미리 서둘러서 시장에 풀어줌으로써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기업의 투자나 이런 거를 같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향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설비 투자나 이러한 사업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재정에서 마중물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마중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얘기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전방위적인 기술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옥죄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한국이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미국의 원천 기술을 쓰는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소재 장비도 우리가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기술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등에 있는 관련 스타트업 인수나 그러한 해외 기술 R&D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장을 보면서 이 시장을 온전히 우리 거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무역이 정치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정경 분리가 선언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미국의 반도체법을 우리가 협상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 법은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미국이 한국을 만만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좀 더 당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와 경제를 떠나서 우리가 당당히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앞으로 우리 무역과 경제 문제에 관한 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체제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자주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우리 나름의 그림을 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다변화의 전략 지역으로 이제 인도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에선 우리나라 이제 어떤 기업들 아니면 기업들이 만드는 품목이나 서비스들이 잘 수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인도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기존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세웠던 공장이나 그 기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그 시장으로 보고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자체 시장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그런 가공 시장에 비중을 더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인도 시장은 물론 그런 가공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 자체의 소비 시장을 위해서도 겨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도 그룹과 손을 잡고 같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인건비가 싼 나라로 들어가서 제가공 시장, 제조 시장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소비를 위한 소비 시장이자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켜서 세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이러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 지역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하나 떠오른 생각인데,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전략 지역으로 이슬람 문화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슬람 문화권은 인도처럼 단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 국가가 아닌 문화권이지만 인구 증가가 제일 빠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이 이슬람권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도 이슬람 지역도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인도만을 얘기하고 이러한 중동 시장이나 혹은 아시아 1대1로 시장을 얘기하지 않은 거는,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 인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될까 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사실은 중동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거기는 한마디로 돈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경제 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시장을 우리의 대체 시장으로 키워나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